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보장론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재미있지요? 그죠? 물론 제가 설명을 잘해서 재미있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재미를 갖고 쫓아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경제랑 연결시켜서 같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니 왜 세계의 복지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었고, 우리나라가 왜 이러한 형태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설명한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요, 곧 기억 속에서 사라지죠.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저장시키면 오래 가죠. 이 김진훈의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언어로 그것을 다시 입력을 합니다. 왜? 똑같은 예를 들어도 훌륭한 교수님께서, 훌륭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그 단어와 그 예가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로 바꿔서 내가 저장을 해 두는 거죠. 그러면요, 기억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이 오래오래 간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사회보장에서 이제 경제와 연관시키는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케인즈에 대한 사람을 많이 들었죠. 적어도 이 과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케인즈는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케인즈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사회보장이 사람들의 뭐를 증진시킨다, 높여준다, 인적 자본을 더 높여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 뭐냐라는 거죠. 인적 자본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고자 하는 그런 스펙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인 거예요. 자,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상대적으로 스펙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고학년의 인적 자본론이 저학년의 인적 자본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정말로 지금까지 상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때 누구의 인적 자본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건강이 좋은 사람의 인적 자본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누구의 인적 자본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나의 인적 자본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인적 자본론은 어떻게 보면 실력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개념이에요. 실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취업에서. 그런데 실력을 배제하고도 인적 자본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우리는 판단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했어요? 그 내용은 모르는데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었죠. 어쨌든 인적 자본론은 그러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케인즈는 뭐예요? 사회보장이 결국은 인적 자본론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인적 자본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건이라든지 교육정책, 이러한 것들이 경제성장에 결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질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 어떻게 해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향상돼서 현장으로 갔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고난이도의 일을 처리한다든지 업무, 직무 역량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인적 자본이라 그러는데, 인적 자본론이 결국 사회보장론이 잘 되면, 보장이 잘 되면 인적 자본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케인즈의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잖아요.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과 손을 잡아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두 번의 오일 쇼크, 그죠? 1973년과 후반에 걸쳐지는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기 후퇴를 맞게 되죠. 경기 후퇴가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었죠. 그죠? 물론 외부 사건에 의해서 경기가 후퇴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케인즈의 복지국가 이론은, 경제 이론은 막을 내리고, 누구의? 영국의 대처라든지 미국의 레이건이라든지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의 뭐예요? 경제 이론은 이제 막을 내리고 신자유주의의 경제 사상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어떠한 기본 가이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어떻게 한다? 제한하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지국가는 뭘 해요? 끊임없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너 해 마라 이렇게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수반되냐 하면 재정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정 지출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무엇 경제 성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투자가 높아야, 투자가 많아져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유주의가 1929년 이전에 자유주의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1930년 이전, 29년 세계대공황 이전에 자유주의적 사상과 1970년대 후반 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사상은 같은 거냐고요. 같나요? 여기서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같다면 앞에 신이라는 단어가 빠져야지. 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잖아. 신제품. 보드마카가 있었는데 보드마카 이게 신제품이라고 할 때는 기존의 거와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속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요소가 있을 때 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때의 신자유주의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완벽한 시장이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할 때 이 신자유주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이 시장의 주인이 돼서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신자유주의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과거도 보세요. 우리가 한 2, 3년 과거를 보라는 거죠. 어때요? 시장이 완전히 내어맡겼나요, 국가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기업들을 살렸죠. 기업들을 살려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은 싹 빠지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시장을 운영해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복지국가의 활성화는 결국은 높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높은 재정 지출은 무엇을 막는 거예요? 투자금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러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월드뱅크예요. 월드뱅크는 사회보장 중에서도 특히 부가 방식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배웠죠?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부가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요. 그에 걷어서 그에 쓴다 라고 봅시다. 적립 방식은 뭐예요? 내가 내서 쭉 후에 내가 받는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부가 방식은 그에 걷어서 그에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다 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해 한 해 필요한 사람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월드뱅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의 지적은 뭐냐면 부가 방식인 거예요. 부가 방식이 결국은 뭐예요? 신자유주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뭐 맞는 말이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는. 자, 부가 방식.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연금은 나중에 다 설명하지만 부가 방식일까요? 적립 방식일까요? 우리나라의 연금. 뭐예요? 우리나라의 연금은 적립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1973년에 국민연금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했어요. 왜? 1973년 만들었더니 만들자마자 그때 뭐야? 그래, 이제 오일 쇼크야. 만들었는데 바로 오일 쇼크야.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자마자 무기한 연기를 해요. 그 무기한 연기를 했던 것이 언제 시행이 되냐면 1988년 88 올림픽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고. 그래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시작되는데 88년에 연금 가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연금 가입할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처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는 아주 고배당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배당의 특혜가 계속되면 연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센 그죠? 급여 방식으로 가다가 점점 그 금액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는 뭐라 그래요? 수정. 배당을 수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이면서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상수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 적립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어때요? 수정 적립 방식은 어때요? 자기가 낸 돈을 적립 방식이니까요. 자기가 낸 돈을 나중에 자기가 받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적립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적립되면 그걸 갖고 뭐 해요? 그냥 운행 이자만 먹어요? 아니에요. 국민연금법에 보면 투자할 수 있어.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연금 가입하면 국민연금에서는 그것을 갖고 지금 다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다 돼요.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자, 적립 방식은 결국은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월드뱅크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네, 신자유주의 사상이 있어서 신자유주의 사상에서는 투자가 있어야만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적립 방식
부가 방식은 투자를 막고 적립 방식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대부분이 뭐였냐면 부가 방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적립 방식 취한지 아세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요 연금을 먼저 시행했죠. 맞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연금을 어떻게 다른 나라가 시행한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연금은요 어떤 성격을 띠냐면요 부가 방식을 띠요. 엥? 왜 선진국은 부가 방식 하는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적립 방식을 해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부가 방식으로 연금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창기에는 문제가 없어. 1988년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선진국도 처음에 연금을 만들 때 어느 게 좋을까 고민했겠죠. 근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을 한 거예요. 부가 방식으로. 근데 이 부가 방식은요 뭐에 엄청난 영향을 받냐면요 인구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자, 초창기에는 건강한 사회였겠죠. 아주 건강한 사회. 예를 들어서 이게 건강한가 하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층이 연금을 내고 한 해에 연금을 내서 한 해 이분들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동일하게 무슨 문제를 안고 있냐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해에 이분들이 돈을 내고 이것을 이분들이 전부 다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누구의 등골이 휘어지는 거야.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 가능 인구.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연금액이 무한정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가 방식은 인구 구조가 건강할 때는 참 좋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적립할 필요도 없고 그에 걷어서 그에 쓰고. 그런데 인구 구조가 안 좋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노동자들이 내야 되는 부담. 왜냐하면 원래 어르신들 연금도 줘야 되고 아이들의 부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가 방식이 인구 구조에 아주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으로 간 거죠. 부가 방식은 걷어서 그에 쓰니까 투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에 쓸 만큼 그에 걷기 때문에 이걸 갖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 뭐야?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부가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 적립 방식이에요. 자, 건강보험 어때요? 저축 못 하거든요. 그해 원래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계측해서 그 돈을 걷고 그것을 당에 다 지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월드뱅크는 이 부가 방식의 사회보험이 국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연금을 이런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아니야, 나도 싫어. 나도 그럼 그냥 연금 탈래.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사회보장, 그죠? 부가 방식의 높은 사회보장료는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낮추는 거예요. 보험료가 높으면 내가 돈을 벌어도 여기에 보험료에 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높은 노동 비용이 발생하고 또 사회보장 보험료 때문에 높은 노동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채용했을 때 이 사람에게 지출되는 사회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때요? 높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고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도 뭐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긴 한데 뭐예요? 4대 보험료까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부담이 돼. 그래서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취업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낮은 경제 성장에 직면하게 되고, 낮은 경제 성장은 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에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적립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저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 성장의 활성화를 기여한다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저축률이 높아야 되는데 개인들은 어때요? 사회보장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축률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드뱅크는 뭐 얘기했어요? 네, 부가 방식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립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적립 방식이에요. 그런데 적립 방식이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기서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이것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뭐가 껴버렸어?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이 껴버렸죠. 그 이후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혹시나 질문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과거가 아니라 아주 최근에요. 자, 이러한 적립 방식의 사회보장 연금은 투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드뱅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금 펀드가 늘어나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적립되고, 그 적립된 것이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자본시장에 유입이 되면 기업이 결국은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세계는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한 관점이 그게 진리라고 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월드뱅크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월드뱅크의 입장에서 약간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 투자보다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뭐다? 경제 성장에 더 유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똑같이 저축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저축에는 이렇게 연금 기금을 통한 저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소득이 안정이 되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겠죠. 그렇게 저축할 수도 있는데 ILO는 내가 직접 저축하는 것, 은행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축이 더 투자에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회보장, 지금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저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회보장 연금과 저축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 고용, 여기에는 저축과 크게 관련지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이 저축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쓰기 위해서. 물론 연금도 쓰기 위해서지만 그에 써서 그에 걷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축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요. 반면에 연금인 경우는 어때요? 연금의 경우 부가 방식이 아닌 적립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자본이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국민 저축의 상당 부분을 연금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회보장에서는 연금을 뭐로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입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년을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20년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 돈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여기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또 다른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하면 뭐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저축을 할 여력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이게 사실이라면 연금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뭐 해요? 민간 저축이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연금은 저축을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연금이 저축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 연금을 가입을 하면 조기 퇴직을 하겠죠. 연금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기 퇴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기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축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퇴직 이후에 내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저축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험료가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결국은 개인 저축률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어떤 계층에 한정된 얘기일까요? 그래요. 저소득 계층에 한정된 얘기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산층 이상의 삶은 어쨌든 연금을 내더라도 아까처럼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축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시간 끝으로 경기 변동과 사회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살펴봤냐 하면 사회 보장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봤어요. 사회보장, 부가 방식의 사회보장이 저축에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다라는 거죠. 적립 방식은 저축에 긍정적인 저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기금을 통해서. 자, 이렇게 저축이 늘어나면 그 저축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투자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투자로 이어져서 경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은 적립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월드뱅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ILO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바로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경기의 변동, 경기가 변함은 사회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경기가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은 기존의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가 후퇴될 때 어떻게 될까요? 사회보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경기가 후퇴되면요, 일단 내 소득이 감소되겠죠. 내 소득이 감소되면 보험료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소득이 감소하니까 보험료 수입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보험료 지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요.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 그래서 사회보장기금, 이렇게 저축했던 이 기금들이 어떻게 돼요? 바닥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재정 수입에는 엄청난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수입은 줄어들고, 그죠? 실업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니까, 맞아요.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입도 줄어들고 반면에 지출은 늘어나게 만드는, 이렇게 경기가 후퇴되면 수입은 줄어들고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나는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단 뭐가 변화가 되냐면 소득의 실질 가치가 감소해요. 교수님 그거 뭔 말입니까? 실질 가치. 그래요.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실질 가치라는 단어가 나와버려서 임금에는요.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에는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임금에는 이 두 가지의 임금이 있다라는 거? 아니 교수님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뭐요?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하고요. 오늘은 이것만은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안 되니까. 둘 다 돈이 같은 돈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명목임금은 일단 명목임금은 뭐냐면 내가 받고 있는 화폐 단위 그 자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2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 임금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내가 작년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 임금은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높아졌죠, 당연히. 더블로 받았는데. 대박. 이러한 일이 곧 오기를 여러분들한테.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화폐 단위잖아요. 이걸 갖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임금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3배를 뛰어버렸어요. 3배. 자, 그래서 3배가 뛰었으니 어때요? 1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1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받아 작년에 100만 원 받고 원래 300만 원을 받아야 작년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야? 물가가 3배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다가 내가 받은 급여 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300만 원 받아도 물가가 3배 뛰어버렸으면 실질 임금은 100만 원에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3배 뛰었는데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분의 200 하면 3, 6, 18 뭐 66이라고 할까요? 66만 원이에요. 실질 임금은 6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 명목 임금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내 월급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 임금을 계산하면 6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임금이 많아진 거예요? 안 많아진 거예요? 200만 원 받았지만 내 임금이 많아진 거예요? 안 많아진 거예요? 안 많아진 거예요. 오히려 줄어든 거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버렸더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득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2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제 내가 그걸 갖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66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보험료 가치가 낮아져요. 사회보장기금의 실질 가치도 떨어지죠. 사회보장기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걷었어요. 1억을 걷었으나 이 1억이 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가치들의 하락은 마치 사회보험 재정 수입의 하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지만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버리면 수입이 작아진 것과 같은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회보험의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금액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나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내가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확 낮아져 버려서 결국은 재정 수입의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빈곤 가구들에게 10만원, 과거에는 10만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30만원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재정 지출은 어떻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사회보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반면 경기의 변동이 무엇에?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뭐에 미치는? 사회보장 재정에 또한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